박중규의 브리핑 6 내신문 박중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갑자기 오후 5시 즈음에서 네. 국회가 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보도가 먼저 나왔죠. 5시에 3당 원내대표 회의가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달이 됐었는데 그게 합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거의 임박해서야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라고 하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것에 대한 합의.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 일단은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예산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이내에 먼저 처리한다. 정기국회 이내에 예산안 민생법안은 처리한다라는 합의. 예, 그렇죠. 선거법은 미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국당까지 참여해서 예산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민생법안,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모두 다 처리한다. 이제 요 합의가 되면 일단 국회는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소식이 먼저 전해진 거예요.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게 저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라는 건 줄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민생법안 처리하는 거면은 그냥 여야 4당 5당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했죠? 그거를?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잖아요. 이것을 철회를 해야 돼요. 철회를.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그걸 철회할 의사를 밝힌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당에서 우리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뒤로 뺀 거예요. 그리고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문을 마지막에 작성하고 발표를 하려고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준비 다 해놓고 거의 말까지 다 맞은 상태인데 막판에 튼 거네요. 그래서 지금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장실에서도 과연 무엇이 걸림돌이었을까? 무엇이 나경원 대표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황 대표의 그 견해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쨌든 임기가 며칠 안 남았지만은 이거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풀어보겠다라는 걸로 이제 민주당과 합의를 어느 정도 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 가져가니까 아마도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은 유력하게 추정되는 게 황교안 대표가 이거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경원 대표가 원래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장하는 것을 결국 황 대표의 힘에 의해서 차단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불균형 이게 이번에도 또다시 확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약간 지금 분위기는 나경원과 황교안은 같이 가기 힘든 그런 분위기로 가네요. 이미 상당히 갈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겉으로 보여졌던 것은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날 미국에 갔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서로가 상당히 벌어진 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아마 설명을 했을 텐데 필리버스터를 전적으로 강행해서 전체적으로 한국당이 어려워진 상황 그리고 지금 또 합의된 원내대표 간 합의가 또 깨진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간격이 상당히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은 방법은 없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한국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만약에 민주당과 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러면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반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 그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근데 굉장히 불리하게 선거법이나 나머지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공수처 법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겠다라는 거예요? 공수처법은 한다는 것 자체에 반대예요. 지금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일부 당에 의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공수처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처장을 뽑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기소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가도 공수처법을 한다면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은희 안쪽으로 좀 더 많이 이게 무게가 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쏠리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반대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단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퇴로가 이제 스스로 막아놓은 상황이죠.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라서 이제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 우리는 다른 당에 의해서, 특히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피해를 봤다.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9일날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지금 5명이 현재 나왔고 현재 나왔어요. 강석호, 유기준, 심재철, 윤상현, 홍철호 5명이. 근데 누가 되든 이거는 협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분위기는? 제가 이분들 중에서 가장 협상파다 하는 분이 강석호 의원이에요. 강석호. 강석호 의원은 이제 TK이긴 하지만은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모토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봤습니다. 그 협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선거법이나 이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협상파조차도 지금 현재로서는 황 대표가 단식까지 한 상황에서 협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라면 누가 뽑혀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5명이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나요? 친박, 비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친황, 비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 비박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무의미한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점점 이 현재의 한국당 체제가 친황 체제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선거 공천을 쥐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친황, 비황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핵심 참모였던 김재원 의원이 김재원 의원이 심재철 의원과 파트너를 해서 나와요. 김재원, 심재철. 그러면 비황이네요, 그쪽은. 그렇죠, 비황이죠.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 그 김재원 의원이 이제 정책위 의장, 그 러닝메이트로 나오거든요. 이것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황 대표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실상의 참모 역할을 했던 김재원 의원이 갑자기 나왔다. 그렇군요.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비황계의 집결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도 지금 해석되고 있고요. 특히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은 삼선인데 이분도 친박계거든요. 그러면 김재원 의원과 결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왔을 가능성. 그러면 이게 1차 투표에서 대략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나오잖아요. 과반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합종 연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후보들끼리 좀 더 결이 비슷한가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강석호 의원은 그야말로 비황이죠. 그리고 유기준 의원이 친황으로 지금 상당히 분류가 돼 있어요. 유기준, 친황. 그리고 홍철호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복당한 재선 의원인데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강하게 황 대표와 비슷한 논조로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재선의 힘을 받은 이 홍철호 의원도 친황에 가까운 친황에 가깝다. 그러니까 친황 쪽에 두 명, 그리고 비황이면서 반황, 약간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비슷한 친박계의 핵심들로 뭉쳐진 두 분, 그리고 유기준 의원, 그리고 강석구 의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유력한 후보가, 그러니까 뭐 결선에 갈 만한 후보가 그러면 거론되는 사람이 있나요? 상당히 예측이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총회 지금 108명이거든요. 이분들의 반장 선거인데 결국은 지금 그 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보통
나를 찍어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너를 내가 지지하지. 당신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말 그렇게 다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것만 가지고 표 계산하면 한 300명 이상 나와요. 300표.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3번, 4번, 5번을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세모, 뭐 별표 예. 뭐 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사람 쭉 해서 이거 하는데 상당히 한 달 이상 걸려요. 집 앞을 찾아가기도 하고 지역구를 찾아뵙기도 하고 뭐 선물 공세도 하고요. 근데 예. 지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표를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월요일 날. 예, 그렇죠. 월요일 날 9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1차 투표하고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결선 투표 때 어떤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지 그 과정에서 많은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예. 뭐 이번에는 아마도 당신이 원내대표 되면 우리 쪽 사람 공천을 해달라. 과거에는 이게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뭐 당직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상임위원장 자리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개파들을 끌어모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공천에 대한 확신, 당신이 되면 우리 쪽 사람들을 상당히 배려해달라, 약속해달라.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9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또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 법안들이 지금 상정이 되죠, 9일에. 그렇죠. 일단 민주당이 이 9일 날에는 무조건 올린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다 올립니다. 다 올린다고요? 일단은 상정은 다 해요. 그런데 그 순서가 다른 거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가 지금 핵심인데 예산안과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법안들은 1+4가에서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9일날 올리겠다.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그렇죠. 끝까지 이제 협상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9일날 올라올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예산안이 먼저 올라올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민생법안 중에서 민식이법 등 그 어린이 안전법이 그 다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법. 그럼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에 민주당도 같이 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마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10일 자정까지 이어지고 11일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아마 선거법이 처리되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뭐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유치원 3법부터 뭐 좀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는 지금 아니고 일단은 선거법이 먼저다라고 지금 뭐. 그렇죠. 현재 이야기는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했어요. 근데 민생법안을 어디에 올릴지는 아직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회의장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생법안을 외면한다 이런 비판을 받기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특별한 법들을 좀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그 합의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이 여기 논의 테이블에 들어올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짜낼지 그리고 이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네 가지 법안을 어떻게 잘 정리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죠. 그렇군요. 선거법이 아무래도 그 사당 간 약간의 이견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250대 50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역구를 거의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253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데가 있고요.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통폐합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많고요. 특히 호남 쪽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몇 개가 돼요. 한 2개 정도 되는데 그건 그냥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늘려야 되는 것들을 좀 밀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면 거의 이제 줄어들지 않을 거고 지금 관심은 그럼 연동률을 50%로 할 거냐 아니면 30%로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또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주말 사이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일단 민주당이 검경 차장을 모아놓고 울산 사건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불발됐어요. 불발됐어요. 지금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이후에 이 검찰에 대한 이 법무부의 강한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과 연동을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예. 검찰의 현재 수사가 과도하다 또 그 피의 사실 그 공표가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 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오늘 검찰과 경찰의 차장들을 모아놓고 대질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입장 거부를 했어요. 못 나오겠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뭐 자기들만 앞에 놓고 다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대 다로 공격 당할 것 같으니까 안 나오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경찰도 그러면 우리가 나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졌던 황운하 대전 검찰청장도 못 나오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못 나온 거죠.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에서 뭔가를 좀 조정도 해보고 그러면서 존재감도 드러내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좀 체면을 구긴 셈이네요.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조금 그 정무적으로 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여하튼 민주당은 지금 현재 이러한 진행하는 과정, 검찰이 현재 조사하는 과정, 유죄수 건뿐만 아니라 하명 수사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여하튼 특검을 아마 검토를 할 텐데요. 특검을 하게 되면 범위를 어느 정도나 할까가 문제거든요. 아마도 한국당은 분명히 청와대 문제도 같이 넣자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특검을 어쨌든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처음 있는 거라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특검 하자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양날의 칼을 쥘지. 그리고 특검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증인들이 다 나오게 되면 거기에는 당연히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특검이 통제가 안 되는 특검이 과연 이 칼을 어디로 겨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게다가 특검의 결과가 어쨌든 나오면은 거기 또 불복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모험수를 두는 느낌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건 좀 보고요. 홍익표 당 수석 대변인이 청와대 첩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숨진 감원, 감 반원의 보고서 내용.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면서 만약에 송병기 부산시 부시장 그러니까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죠. 이 제공한 사람의 이 동의가 있다면 이 보고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곧바로 오늘 홍익표 그러니까 당 수석 대변인이 공개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울산시의 울산시 당시 시장과 그 비서실장의 의혹 3가지를 정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하명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하나도 없는 거죠. 어디 경찰한테 어떻게 수사해라, 검찰은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비리에 대한 것들이 쭉 나열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3가지 의혹에 대해서 나열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한 목적은 한마디로 하명을 했으면은 뭔가 여기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뭐를 해라라는 지시사항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문건상에는 전혀 없지 않았냐. 이거는 하명 수사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문건의 원본은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또 이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흘릴 수 있거든요. 일부만.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여기에서 이런 문건에서 이런 거 조사하라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문건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경고성 브리핑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병기 지금 논란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 시장이 근데 지방선거 전에 또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수사는 소위 선거 개입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경쟁자 송철호 현재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그 비리, 그 측근의 비리를 첩보로 내려보낸 거잖아요. 이 부분과 좀 별개로 그 선거 전에 청와대에 와서 행정관을 직접 그 송병기 당시
그 송병기 당시 캠프. 예. 당시에는 캠프에 없었습니다. 그냥 측근이 와서 만났다. 그러면 만나서 또 공약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공약이요? 어떤 공약을 얘기를 했나요? 공공병원. 아, 울산 공공병원. 예. 이 부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두 다 공약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송병기 이제 지금 현재 경제부시장,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캠프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에 만나서 우리가 울산 공공병원을 공약으로 낼 테니 뭐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가 오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건가요? 예, 청와대에서는 설명하기를 이제 그 지방자치 비서관의 행정관이 당연히 우리 그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임무다. 이렇게 대통령이 공약한 거니까 관련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건 당연한 거다. 예,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후보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가겠다.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한. 그거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든 예비 후보한테 가서 그럼 다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캠프도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송철호의 측근으로서 송병기 씨가 간 거죠. 그러니까 좀 이건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시점이 만난 시점이 2018년 1월이었어요. 예.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를 제기한 게 석 달 전. 석 달 전. 그러면은 너무 간격이 짧다. 이 연관성. 이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의혹을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의혹이 많아지고 있고 청와대가 계속 그걸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클리어하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질문을 하신 것처럼 그럼 다른 캠프 사람들도 만났나? 또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감찰관 첩보 수집하는 과정에 대한 브리핑도 뭐 여러 군데서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의 이 브리핑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게 정무적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에 좀 청와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의 그 진심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린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전달을 할 건지 어떤 시점에 전달을 할 건지 그것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또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고민정 대변인이 했다가 이게 공격을 받으니까 홍보수석이 나와서 그걸 다시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 갤럽도 저 대통령 지지율 골든 크로스가 돼서 긍정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리얼미터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게 두 조사가 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추세가 어쨌든 지금 상승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어제도 여쭤봤지만은 안 좋은 소식들이 국내외로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 사건들 일련의 뭐 김기현, 유재수 이 사건을 별개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뭐 조국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40%의 지지율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한 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서 지금 큰 성과가 없더라도 지금 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서 지금 국정이 잘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의 최대 복은 야당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괜히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26%로 압도적인 1위네요. 황교안 13%, 이재명 9%, 안철수 6%.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도 거의 배거든요. 갤럽에서는 배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21%, 40%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차기 그 대권 주자 중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총리의 그 차이가 거의 배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의 이런 지지율로 가면은 이 총선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이 뭔가에 수를 내야 되겠는데 지금 마땅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이런 지지율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어떤 얼굴로 나와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고, 뭐 지금 총리 그 후임이 지금 안 잡혀 있어서 청와대는 예. 좀 불안해 있는 거고, 예. 좀 사실 이게 잘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종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